누구한테라도 좀 지혜로운 말이라도 듣고 싶은 때입니다. 물론 소속은 야권입니다마는 우리 사회 어른 중에 한 분이죠. 오선 의원 역임했고 야당 대표였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탄생의 주역이었습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을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마음은 편치 않으시죠? 그렇죠. 요새 세상이 편치 않죠. 특별히 정치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죄송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심경은 계속됩니다. 예. 어제 청문회는 보셨습니까? 예, 청문회 봤는데요. 정직지 않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물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스스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와 사실 앞에 그래도 자기가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더러 좀 믿고 꽤 있어야 되는데 네. 외국 청문회에서 보면 특별히 미국 청문회 같은 데서는 상당히 정직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전부 피하고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흉했고요. 거기다 출석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최순실 청문회인데요.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동행명령 발부해서 오후쯤에는 전부 다 모시고 올라고 그랬었는데 결국 다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법을 좀 바꿔서 동행명령의 강제성이 좀 들어간다든가 만약에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벌이 강해서 이거 안 나갔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래야 국민 대기관에 그래도 나와서 그 검증 받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사람은 아예 그 수정 자체를 못하도록 행방을 감춰버렸거든요. 아주 이게 애들 문자로 얘기하면 꼼수입니다. 이게 스스로 법률을 잘 알아서 법률을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의 사정수석,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좋지 않았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실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검사 출신. 김기춘 전 실장의 어제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 실장도 대표적인 그렇게 모른다, 자기 사실 피하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셨던 분으로서는 당당히 얘기할 건 얘기하고 내가 조금 죄가 되더라도 이런 건 이랬었다. 자기 주장이 좀 떳떳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보는 사람마저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자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니까 아주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예. 과거에 국회에 같이 그 좀 활동도 하고 그렇죠. 제가 문공위원장 때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문공위원회에서 뭘 보고를 하면 2개월인가 3개월 내 보고를 하는데 하나도 보고를 안 해. 그래서 문공위원회에서 문공위원회 출두 명령서를 발의했습니다. 의결했어. 그랬더니 내가 집에 가 보니까 검찰 후배들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봐달라고 수십 명씩 앉았던 거 보고 웃으면서 그러자고 뭐 그러면 나중에 결국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그렇게 남성답지 않고 치사해 배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건 그 당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행태였고 이번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좀 더 떳떳했어야죠. 이게 뭐 전부 피하고 안 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더만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그 후배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잘했습니까? 어제 그제 어땠습니까? 뭐 열심히 하고 돋보이는 분들이 여러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전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들이라 자기들도 자료들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져서 좀 어떤 건 상당히 미흡하고 준비가 덜 되고 저도 청문회 50 청문회 문공위원회 청문회를 제가 위원장으로 한 20-30년 전에 했는데 30년 전에 제가 문공위원장했습니다. 그때 청문회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50 청문회하고 언론 청문회 했습니다. 언론 청문회 때 그랬었는데 그 당시 시간을 두고 많이 준비를 했고 바깥 상황이라 그래도 더 괜찮았었는데 조금 준비의 미흡도 눈에 보여지더만요.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의 효시였었
그때 그 위원장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 당시 문공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떤 부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국회에서 내일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23시간 뒤쯤이면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시작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문님? 저는 이번에 그 촛불 소위 민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뒤에서 가서 저는 앞에서 가서 가운데 들어서 정치인들 보자 뒤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관심 있어 보았는데 네. 이건 엄정한 민심이고 이건 거의 혁명적인 민심입니다. 이런 혁명적 민심 앞에서 불가역적으로 뒤집으면서 뭔가 이루어진다. 나는 그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래서는 제가 혁명적 민심이라고 그랬고 그게 자꾸 이런 촛불 민심이 또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일반 민심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그 여론조사가 맞아서 국민이 적어도 8, 9할 이상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뒤집으면서 거꾸로 간다. 정치인들이 이건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당위적으로 그게 부결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거고 이제 사실적으로도 지금 현실을 봐서 저 소위 비박이라고 하나 비주류에서 한 35명, 40명 사이에서 가능성이 있고 탄핵에 찬성 투표를 던지겠다고 여러 군데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보여주고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게 내리 부결이 되는 경우에 오는 그 파장이 물론 야당도 책임이 어느 정도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그거를 좀 넘어서 이걸 여당 새누리당이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적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 정치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의식 있는 사람 그래도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이라면 적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은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한두 달 내에 갔으면 좀 더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대통령이 계속 국내 통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대통령이 국외 외국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영어로 the sooner the bette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에서 한두 달 내에 물러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저껜가 정진석 대표하고 이정현 대표하고의 면담 과정을 보면 물러날 생각이 없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지켜보겠고 담담한 심경으로 무엇이 담담한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 담담하지 않습니다. 담담한 심경으로 역사와 국민을 직시하신다면 빨리 물러나는 것도 그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로들과 만남 가졌을 때 그때 가셨었다면서요? 우리 박 전 국회의장이요. 님이 전화로 와서 저 박 의장 그다음에 이홍구 전 총리 셋이서 얘기해서 우리 원로들도 좀 모여서 얘기하자 그래서 원로들이 가보니까 조금 엉뚱한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로들이 20여 분 모여서 수기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서 4월 이전이었습니다. 4월 이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거기다 또 가능하다면 개헌까지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 후에 상황병이 됐습니다. 특별히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오는 태도가 순응하시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주변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반성하는 뜻 국민들한테 진짜 죄송하는 표현 개전해정 이런 것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탄핵 바로 전에 탄핵을 좀 연장시키고 탄핵을 좀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것이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국회에다 떠넘기고 그래서요. 국민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격앙해서요.
그 당시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것이 꽤 괜찮은 방안으로 됐다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 봐주는 것이고 이런 범법자를 이렇게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자꾸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때고 지금 뭐 여론이 자꾸 예.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네. 만약에 만나신다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저는 해주시겠습니까? 친누이 같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요. 예. 저하고 8, 9년 차입니다만은 이제 정치가 뭐 이렇게 꼬일 수가 있다면 이거 지금 이 순간에는 빨리 국민들한테 자복하고 이거 내가 뭐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잘못했고 내가 이게 빨리 물러가 주는 것이 국민들과 역사 앞에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라고 좀 충고드리고 싶고요. 그게 바른 길이죠. 지금 앉아서 탄핵을 지켜보고 이런 것은 난 무슨 뜻인지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 봅니다. 예, 이 나라가 어쨌건 빨리 자리를 잡고 제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전진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이게 지금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몇 가지가 좀 개혁돼야 될 문제였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이 권한이 너무 집중돼서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시켜서 네네. 그것이 내각 책임제건 이원 집정부제건 그건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렇다고 지금 개헌을 금방 할 수도 없는 상황. 우리 원로들은 처음에 개헌도 금방 하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 판에 개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헌은 가능한 한 새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고 예. 둘째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보여주시 재벌 개혁입니다. 예. 재벌들이 나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잘 많습니다만은 재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정경유착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어쩔 수 권력이 어쩌고 강요를 하니까 안 줄 수 없다고 그랬지만 재벌들의 입장에서도 꼭 권력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 특혜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상속세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 청문회 나왔습니다마는 여당 의원이 지적했죠. 삼성의 이재용 씨가 8조를 축적하면서 16억밖에 세금을 안 물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건 자기 아버지도 비슷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200~300억밖에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삼성이 참 좋은 기업이에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고 그 지도부의 최고의 그 경영자가 이렇게 국민적 그 지지를 받지 못할 정도의 행태, 세금을 적어도 8조를 얻었으면 1조 2절 냈어야 됐고 또 그렇게 해야 국민이 맞아. 이 삼성 훌륭한데 잘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데 세금도 제대로 냈거나 이렇게 돼야 존경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벌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죄송한 말로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이 만날 정부의 편의대로 움직여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다시 중립성과 공정성을 얻도록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소위 고위공무원 수사처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검찰이 너무 한쪽에만 아주 딱 몰렸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수사권도 조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의 예고 이게 좋다. 그래서 검찰 개혁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덜 사람 사는데 뭐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만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또 떠드는 사람들의 이제 소망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고모님은 사실 그 정권의 핵심부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 거기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까이서 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이 더 아주 설득력 피부에 있게 와닿습니다. 와닿는데 그래서 특히 이번에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번 사태에서 그럼 대통령의 권한 어떤 것들이 그 과용 남용된 것이 문제였는가 생각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검찰에 대한 지휘 그다음에 인사권 이런 부분들이 남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고모님은 어떤 권한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들을 어떻게 띄어서 어디를 보내야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이 원조 국가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왜 독재로 안 흐르고 군사혁명이 덜 일어나는 것은 입법부의 우위, 사법부의 우위가 보장돼서 그리고 또 연방제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재하고 그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이뤄서 소위 checks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것이 지금 따로 떨어져서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데 감사원 같은 것이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로 행정부, 뭐 사법부, 입법부도 다 감사원에서 조금씩 조사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에는 입법부 안으로 갖고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부터 입법부로 갖고 오고 그리고 많은 권한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인사권이 국무총리만 있습니다만은 청문회를 통해서 그 가부간의 결정권이 있습니다만은 장관은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만 하지 대통령이 국회에서 안 된다 그래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예. 이런 것도 다시 바꿔서 국회에서 부결하면 그 다시 임명 못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이 뭐 지금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은데 예. 이런 거 있고 하여간 또 사법부의 예산 또는 지명권,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법부의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이 자율적으로 아니면 독립해서 스스로의 결정할 수 있고 아니 그건 스스로 임명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전부 지명하는 것이 2명, 3명 되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구성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2명 남아 있어. 지금 소장하고 또 한 분이 물러나고 나서 재판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 물론 그분들도 양식에 의해서 판단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2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스럽고 혹시 대통령께서 이 2 사람 보고 저기 끝까지 가는 거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고모님 이제 대선 전국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요. 네.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선은요, 이거 제가 뭐 야당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했으면요, 이번엔 야당으로의 정권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 변화가 10년입니다. 네네.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 이명박 박근혜 10년에서 이번엔 야당 쪽으로 오는 것이 10년의 사이클로 보면 오고 또 국민적 여론이 적어도 여론조사에 보면 6할 이상 7할 사이에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야 되고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실정을 했으면 대안 세력인 야당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좀 야당이 좀 분열돼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는지 좀 모르고 아마 물론 문재인, 안철수 등 여러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잘해서 이걸 좀 수습을 해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면 네. 그들한테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예. 또 잘못하면 잘못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개혁을 얼마나 잘하느냐 야당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를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예.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에 거론되는 사람으로서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표 좋은 후보죠.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건 이제 전라도 호남 쪽에서 그분의 지지가 거의 없고 그것 때문에 국민당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이 또 한때는 약속을 했어요. 호남의 지지를 못 받으면 물러나갔다고 그랬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그 양반의 여론이 높으니까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지금 있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아직 계속해서 호남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전체 여론이 그 양반이 지금 당은 올라갔어도 20% 함이 넘진 않았어요. 예. 이게 30% 40% 치고 올라가면 결정적으로 될 텐데 그리고 문재인 씨뿐만 아니라 이쪽에 안철수 손학규 또 우리 반기문 총장 이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게 야권으로 오면 이 야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나중에 실수 없이 야당은 정권 놓치는 때는 다 분열돼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분열을 없이 합동으로 협의해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슬기롭게 잘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어머니 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아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일단 짐작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 안 여쭤보고 네. 지금 이제 거명을 안 하셨는데 요즘에 이재명 시장이 급상승세란 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철수 대표를 넘었거든요. 벌써. 그건 이제 요 사이의 상황이 이재명 시장을 올리게끔 됐다.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내가 정동영 후보 때 제가 또 선대위원장을 김한길 씨하고 공동 선대 그때 변호사로 왔는데 보니까 좀 요새 애들 말로 하면 톡톡 튀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SNS 통해서 계속 톡톡 튀어서 더군다나 이런 상황, 이 돌출 상황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이라는 뜻에서 돌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국민적 그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보고 예.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 여론조사는 언제나 오르락내락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예. 크게 우호적인 감정은 안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에서는요. 글쎄 아니 대통령감이냐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국민들이 벌써 이렇게 그 상당한 지지를 보내면 네.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켜보겠다. 네. 자세히. 네.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측근, 반기문 총장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을 얼마 전에 만나셨다고 했고, 근데 반 총장이 새누리당엔 안 간다더라라고 그 측근이 말했고, 그래서 크게 보도가 됐었고. 그것도 오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 그 양반이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난 그 추측성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이 판에 내가 또 하나 물어봤어요. 아니 반기문 총장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어떤 순간에 방문했을 때는 6번인가 7번 만났다고 신문 보도이더라고요. 아니 6, 7번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혹시 우리 당의 후보로 좀 해달라 이러지 않았겠는가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네네. 그런 약속이 절대 없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 또 의외였어요. 6번, 7번이면 뭔가 암시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리고 또 그 양반 얘기, 그 양반 아니 뭐 지금 이 판에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온당에 배치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성명까지 냈다면 네. 또 두고 봐야 되겠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양반이라는 분이 유엔에서 지금 온 분입니까? 아니면 원래 국내에 있던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뭐 내 개인을 위해서 제가 예.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당 가서 거기서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대선에 나설 것이라면은 꼭 그렇지도 새누리당 여당으로 가야 되는 거 그렇지도 아니에요? 않습니다. 지금 소위 제3지대, 제4지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정계 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얘기하는 반기문 이제 후보라고 그럽시다. 네, 얼마 안 네, 남았으니까 반기문 후보, 손학규 후보, 그다음에 아까 정운찬, 그다음에 안철수 이렇게 문 열어서 안철수 후보는 그런 인세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3지대 요새 제3지대인지 더군다나 저쪽에서 당을 새로 만든다면 또 제4지대라고 그랬었지만 예. 이게 다 이렇게 합해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쪽이 저쪽 더 민주당보다 더 큰 장이 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장이 서지 않을 것인가 그런 추측과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에는 대선 현실 정치에 대한 걸 여쭤봤습니다만은 뭐 어른이시니까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마시고 큰 역할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예.